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ERP 정보관리사 자격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김선경 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내용의 목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여러분께 ERP 정보관리사라는 자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ERP 정보관리사의 회계 모듈에 대해서 이론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지, 실무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부터 다 마지막 시간까지는 인사, 생산, 물류 모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자격 소개를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ERP 정보관리사라는 자격은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우리 ERP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 가능한 인재 향상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입한 국가 자격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ERP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 가실 텐데요. 자, ERP라는 것은요, 전사적 자원 관리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는 각 업무 단위별로 분산되어 있는 생산, 자재, 영업, 그리고 회계, 인사 등에 대한 경영 지원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합쳐서 우리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ERP 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ERP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기업은 지금 ERP 정보관리사의 실무 프로그램의 주간 그룹이기도 한 더존사와 영림원이 있습니다. ERP 정보관리사의 시험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정보관리사는요, 총 4가지 모듈, 회계, 인사, 생산, 물류 이렇게 4가지 모듈에 대해서 1급, 2급, 총 8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8개의 과목은 시간은 모두 이론 시험 40분, 그리고 실무 시험 40분으로 주어져 있고요. 1급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 포함되어 있는 이론 문제와 그리고 실무형 문제, 그리고 2급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이 없는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진 실무형 문제와 이론형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1급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총 32문항이고요. 그중에 인사 모듈만은 33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는 25문항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대부분 시험을 보실 때 2급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많이 남지만 1급은 시험 시간이 부족해 하시는 응시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응시하시기 전에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1교시는 9시부터 10시 25분까지 진행이 되고요. 2교시는 11시부터 12시 25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때 1교시에 응시하실 수 있는 과목은 회계와 생산 2가지 과목이고요. 그리고 2교시에 응시하실 수 있는 과목은 인사와 물류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와 생산은 함께 응시하실 수 없고요. 회계, 인사 또는 생산, 물류 등과 같이 교시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는 함께 응시가 가능합니다. ERP 정보관리사에 대한 시험 방식을 한번 보실 텐데요. ERP 시험 방식은 CBT, 즉 컴퓨터를 활용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실제 시험을 볼 때 사용하실 CBT 방식의 화면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국가공인 ERP 부분에 대해서 로그인 하시는 화면이 나타나면 수험 번호 부분에 본인의 수험표에 적혀 있는 수험 번호를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응시자의 성함을 넣어주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자격 종목이라는 부분에서 지금 내가 응시하고자 하는 그 과목 그리고 그 과목이 이론인지 실무인지를 선택하실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선택을 하신 이후에 감독관 번호를 적으셔야 하는데요. 감독관 번호는 직접 입력을 하실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감독관님께서 우리 주어진 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그때 그 신호에 맞춰서 다른 응시자분들과 같이 작성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론 시험에 대한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이론 시험에 대한 화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고요. 자, 객관식 문제인 경우에는 사지선다형의 문제로, 사지택일형의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정답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위에 있는 번호가 노란색으로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험을 풀이하셨을 때는 위에 있는 번호가 전부 다 노란색으로 보이셔야겠죠. 그리고 절대 중간에 나가기 버튼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이론형 시험에 대한 화면인데요. 자, 이론형 시험은요,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직접 프로그램의 메뉴를 실행하셔서 그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측에 실기 메뉴를 열어볼 수 있도록 메뉴 선택하기 기능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각 모듈에 대한 시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모듈에 대한 시험 범위인데요. 일단 이론 부분부터 먼저 보시면 첫 번째 과목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급과 2급으로 분류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중간에 보시면 공통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공통이라는 부분은요, 4가지 모듈 모두 다 동일한 범위 안에서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급 같은 경우에는 총 5문제, 그리고 2급은 4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1급의 회계 범위를 먼저 보시면 1급 회계는 재무회계의 이해, 세무회계의 이해, 그리고 관리회계의 이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2급은 재무회계의 이해만 다루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생산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 계획의 통제, 그리고 공정관리, 자재 소요, 생산 능력 계획, 그리고 품질 관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2급은 품질 관리를 제외한 1급 범위와 동일합니다. 자, 다음 인사 부분은요. 인사는 인적 자원 관리의 확보, 그리고 인적 자원의 보상, 인적 자원의 개발, 인적 자원의 유지,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2급의 범위는 1급과 동일하지만 난이도는 조금 쉽게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모듈에 대해서는요. 영업관리, 그리고 SCM, 공급사슬관리라고 합니다. 공급사슬관리, 그리고 구매관리, 그리고 무역관리로 이루어져 있고요. 2급은 무역관리를 제외한 1급의 범위와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무 부분에 대한 범위인데요. 자, 실무 범위를 보시면 첫 번째로 회계 부분은 ERP 회계 기본 정보 관리부터 시작해서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에 대한 모든 범위를 포함하고 있고요. 자, 2급 같은 경우에는요, ERP 정보관리, 기본 정보관리를 포함해서 두 번째 재무회계, 그리고 세무회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2급의 이론은 재무회계만 주어져 있지만 실무 같은 경우에는 세무회계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생산 모듈인데요. 생산 모듈도 마찬가지로 기본 정보 관리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산 관리, 자재 외주 관리,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2급 부분은 마찬가지로 기본 정보 관리와 생산 관리, 내가 외주 관리를 제외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인사 부분인데요. 인사는 ERP 인사정보관리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근태, 급여관리, 그리고 소득 정상관리까지 주어져 있고요. 2급 범위에서는 소득 정상관리를 제외한 근태, 급여관리까지 이루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물류 같은 경우에는요. 물류도 기본 정보 관리를 포함해서 영업 관리, 그리고 구매, 재고 관리, 무역 관리로 1급이 구성이 되어 있고 2급은 무역 관리를 제외한 1급 범위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ERP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ERP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론 부분에서 공통으로 출제되고 있는 경영혁신과 ERP라는 부분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ERP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요. ERP에 대한 정의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가트너그룹에서 지금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제조, 회계, 물류 및 기타 업무 기능들이 조화롭게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응용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들의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 지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는 부분이 미국 생산재고관리협회입니다. 자, 미국 생산재고관리협회에서는요, 고객의 주문을 제작, 운송, 회계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사적인 자원을 인식하고 계획하기 위한 회계 중심의 정보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의를 합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업무 단위별로 각각 다르게 반영되고 있는 업무들을 통합적으로 합쳐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ERP에 대한 특징인데요. ERP의 특징은 크게 기능적인 특징과 그리고 기술적인 특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기능적인 특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ERP는 다국적, 다통화, 그리고 다언어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도 중복 업무를 배제시켜서 우리가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 그 외에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을 수용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우리 지금 아래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특징을 보시게 되면 4세대 언어로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케이스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형 DB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통째로, 통합형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객체 지향 기술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환경에 이 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있도록 멀티 티어로 환경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ERP의 도입 단계입니다. 자, ERP의 도입 단계는요, 가장 첫 번째로는 투자 부분을 시작해서 구축이 진행된 이후에 실행, 그리고 확산으로 단계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ERP의 구축 절차입니다. 자, ERP의 구축 절차는 반드시 보고 가시는 게 좋은데요. 자, 첫 번째로 ERP의 구축 절차의 가장 첫 번째는 분석 단계, 그리고 설계 단계, 그리고 구축, 구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분석 단계에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에즈이즈를 파악해서 우리가 TFT 팀을 구성해서 어떠한 ERP를 어떻게 도입하고 구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설계 단계에서는요, 투비를 도출하여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ERP 패키지와 우리의 투비,
부분이 얼마나 갭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요. 그에 따라서 갭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게 판정되면 패키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갭 차이가 있다면 그 갭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구축 단계는요. 모듈 조합화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구축 단계에서는 테스트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에 추가적인 개발해야 되는 부분 또는 오류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해서 최종적인 출력물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현 단계는요. 실제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단계로서 우리는 시험 가동을 해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데이터를 우리가 기업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를 ERP 데이터로 전환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속적인 유지 보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진행이 돼갈수록 ERP도 차세대 ERP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4차 산업혁명을 보시면요. 인공지능, 그리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과 같은 우리 첨단 정보통신 기술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 전반에 따라서 융합되어 있는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ERP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요. 점차 웹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던 ERP가 인터넷 기반으로 진행이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설치가 필요 없는 ERP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우리는 클라우드 ER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클라우드 ERP 부분은요. 디지털 지원에 따라서 인공지능, 그리고 기계학습, 그리고 예측 분석 등과 같은 지능형 기술에 맞춰서 우리 미래에 대비한 즉각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차세대 우리 ERP에서 사용되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실 수 있습니다. ERP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우리 포털 사이트로 가장 유명한 N사 또는 D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바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 종류입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요. 인터넷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가상화된 IT 자원을 서비스로서 제공받는 것을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필요한 자원에 대해서 클라우드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만 지원을 받고요. 사용한 만큼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장단점을 보실 텐데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장단점은요. 먼저 장점을 먼저 보시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장소적인 제한이 없다. 그쵸?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클라우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내 PC, 내 노트북이 아닌 다른 자리에서도 나의 아이디, 패스워드만 있다면 어디서든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서로 다른 장비 간의 상호 연동이 가능하여 장비 관리와 서버 PC 자원을 줄일 수 있다. 그쵸? 우리가 서버 PC를 막 들고 다니면서 거기에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정보가 모두 구름 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설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IT 투자 비용이 감소한다. 자, 사용자가 IT 투자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죠. 자, 단점을 한번 보시면요. 단점은요. 서버 공격 및 서버 손상으로 인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부분을 보실게요. 다음은 우리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기반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기반은요. 가장 위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가장 첫 번째 SaaS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PaaS. 그리고 여기 가장 마지막은 IaaS라고 부릅니다. 자, SaaS는요. 옆에 제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 써놨는데요. 해당 부분은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웹 기반이 아닌 인터넷 기반에서 제공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N사의 클라우드 같은 경우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PaaS는 플랫폼을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입니다. 자, 플랫폼이라는 것은 우리 사용자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길 원할 때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원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PaaS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이를 지원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세 번째, IaaS는요. 인프라 기반의 우리 서비스형 데이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IaaS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용자가 서비스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클라우드 기반에서 서비스 센터가 전부 다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우리 정보만 가지고 와서 빌려 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라든지 스토리지가 필요가 없겠죠. 자, 다음은 차세대 ERP에 대한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한 적용 내용입니다. 자, 우리 4차 산업혁명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주된 주제가 바로 여기에 나오죠. ERP에서도 점차 진화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가져가게 되는데요. 현재도 이미 사용을 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보시면요. 생산관리 시스템, 그리고 전사적 자원관리, 그리고 제품 수명 주기 관리 시스템 등과 같이 각 생산 과정에 대해서 체계화되고 그리고 관련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RP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인공지능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최적화와 그리고 예측 분석이 가능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다. 자, 다음, 제조업에서는 빅데이터 처리에 그리고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 자동화를 구현하여 ERP와 연계하여 생산 계획의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는 ERP와 연동하여서 같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ERP에서 생성되고 있는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를 개척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차세대 ERP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전력 경영 등에 따른 분석 도구를 추가하여 상위 계층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차세대 ERP에 대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란 기업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지원되는 데이터 및 정량 분석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까지 여기 부분을 보시면요. 의사결정을 위해서 데이터 및 정량 분석을 그리고 광범위한 데이터에 대한 이용을 뜻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조직에서 기존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서 최적 또는 현실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에 대한 모델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네 번째,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동시에 함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보셨던 것처럼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경영혁신과 ERP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1급 범위에서는 재무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관리회계의 이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급 범위는 재무회계의 이해로만 구성되어 있는 걸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세 구분, 상세 내역인데요. 우리 ERP 정보관리사 회계 모듈에 대한 이론 부분에 대해서는요. 크게 1급으로는 재무회계 안에서는 회계의 정의와 목적부터 시작해서 회계 정보에 대한 계정별 처리까지 분류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문제가 객관식으로는 총 9문항, 그리고 주관식으로는 총 3문항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총 6문항의 객관식 문제와 그리고 3문항의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원가, 관리회계 부분에 대해서는요. 원가의 개념과 분류 부분에 대해서 각각 3문항씩의 객관식과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급 범위에서 보시면요. 2급은 우리 1급의 재무회계와 동일한 범위로만 출제되고 있고요. 다만 같은 범위이긴 하지만 난이도는 조금 더 쉽게 보실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급은 객관식 총 16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4문항은 앞에서 보셨던 경영혁신과 ERP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ERP 정보관리사 회계 모듈에 대해서는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기준서에 의해서 재무제표 정보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의 목적 적합성은요, 총 3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3가지 속성은 미래의 선택에 도움을 주는 예측 가치, 그리고 과거 예측치에 따라서 우리가 사건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피드백 가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시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적시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기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목적 적합성에 해당되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중에 한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자, 3번 미래의 재무 상태, 경영 성과, 그리고 현금 흐름을 예측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재무제표라는 것은요. 회계에서 재무제표란 재무상태표,
그리고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으로 이어져 있는 내용, 주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흐름표는 말 그대로 일정 기간에 대한 현금의 유동성,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보여주고, 그리고 자본 변동표도 말 그대로 자본이 변동하는 일정 기간의 자본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부족한 내용이 있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석이라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시면요. 자, 첫 번째 보기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의 동안에 자산, 부채, 자본 등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동태적 보고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재무상태표는요,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정태적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부분을 다 보시면요.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에 우리 차감한 이익 등에 대한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 외에 3번과 4번에 대해서도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되어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된다. 다음 중 계정과목별 구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자산에 대한 성격을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자산뿐만 아니라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은요. 재무상태표를 구성하고 있는 과목들입니다. 이 중에 우리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에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익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자산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현금화 가치가 가장 빠른 순서부터 나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것들을 뜻하고요. 비유동자산은 1년이 지나야 현금화 가치가 생기는 것들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비유동자산 쪽에서 정확한 구분으로 연결된 부분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보실 텐데요. 첫 번째 1번 보시면요. 투자 자산의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은요. 우리가 주식, 채권 등에 대해서 장기적인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기라는 것은 비유등과 마찬가지로 1년 넘어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고요. 자, 두 번째, 유형 자산의 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사오는 것, 반대로 사와서 판매하는 물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물건을 팔자마자 현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자산으로 구분되는 부분입니다. 유동자산의 재고자산에 들어가죠. 자, 유형자산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그러한 자산들, 대표적으로는 비품, 그리고 차량 운반구, 그리고 기계장치, 건물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자산만이 유형자산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답은 2번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무형자산이 나옵니다. 자, 무형자산은 형태가 없는 자산이라는 뜻이고요. 그 중에서는 소프트웨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실용신앙권,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영업권이 바로 무형자산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무형자산은 그 가치가 바로바로 발생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가치가 발생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타 비유동자산 부분의 임차 보증금입니다. 자,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임차, 빌림으로써 발생되는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아니면은 직장인, 사회 초년생이신 경우에도 전세나 월세를 구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보증금을 같이 드리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보증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추후에 다시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다음은 관리회계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지금 CVP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소비되는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원가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공장이라고 한다면 공장의 생산량, 그리고 영업을 하는 영업장이라고 한다면 판매량을 뜻하는 조업도, 그리고 우리가 판매량에서 그러니까 판매량이라고 한다면 총 매출이겠죠. 총 매출에서 총 원가를 제외한 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석입니다. 자, 이 분석에서는 기업의 손익구조를 파악해서 그 손익구조를 파악해서 우리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이 CVP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공헌이익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공헌이익이라는 부분은요, 우리가 판매가에서 변동비를 제외한 부분을 우리 공헌이익을 구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공헌이익에서 고정비를 제외하셨을 때 우리 회사로 회수될 수 있는 공헌을 할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가를 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공헌이익률은 단위당 공헌이익을 단위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네, 이거는 맞는 설명이에요. 맞는 설명이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단위당 판매 가격이 일정한 경우에 단위당 변동 원가가 감소하면 단위당 공헌이익도 감소한다. 자,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공헌이익은 우리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제외했을 때의 금액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해야 되는 변동비가 감소한다면 공헌이익은 증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은 2번이고요. 다음 3번 손익분기점에서의 총 공헌이익은 총 고정 원가와 일치한다. 네, 이건 맞습니다. 자, 4번 공헌이익률이 커지면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감소한다. 네, 이 부분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림의 2019년도 개별 원가 계산 자료를 이용해서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매출원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 2019년도 초에 제품 재고는 30만 원이고 그리고 2019년도 말에 제품 재고는 60만 원이다. 답은 단위를 제외하고 숫자로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요. 지금 매출 원가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제품이 주어져 있죠. 그럼 제품 매출 원가를 산출하는 내용이고요. 제품 매출 원가는요.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그리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그림을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조회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은 있어요. 자,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는 것은요. 기초 제공품에 우리가 기중에 사용했던 그런 모든
제조 원가를 기말 제공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기초 제공품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재료비, 노무비, 제조 간접비가 보이는데 바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보시는 부분이 바로 우리 제조 원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말 제공품은 0인 상태니까 우리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품 재고 30만 원에서 200만 원 플러스 하시고 거기에서 재고 60만 원을 차감하시게 되면은 자, 이러한 형식의 계산을 통해서 17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70만 원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반드시 숫자로만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1700000 이렇게만 넣으셔야 돼요. 점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부분은 실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실무는 시뮬레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하나 메뉴를 열어가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여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무는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계 기본 정보 관리 부분과 재무회계, 세무회계, 그리고 관리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급은 기본 정보 관리와 재무회계, 세무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우리 모듈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기초정보 관리 부분은요. 시스템 관리라는 통합 모듈, 공통 모듈과 그리고 회계관리의 기본 정보 관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쪽에서는 전표 장부 관리부터 자금 관리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세무회계는 부가가치세 관리. 자, 이 밑에 제가 메인 매출장 포함이라고 해놨는데요. 메인 매출장은 사실 전표 장부 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원장이에요. 현황. 그렇지만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같이 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관리회계는요. 결산 재무제표 관리 부분에서 원가 보고서, 원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급 같은 경우는 관리회계를 제외한 윗부분이 지금 1급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 지금 재무회계 쪽을 보시게 되면은 예산, 자금,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관리가 제외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여러분이 교육용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평소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실 때 사용하실 화면입니다. 핵심 ERP라고 해서 더존에서 주관하고 있는 화면, 더존에서 보급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화면에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ERP, 핵심 ERP라는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시스템 관리, 그리고 회계 관리라는 부분에 대한 메뉴 선택이 좌측에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으로 활용하셔야 되는 전체 메뉴를 제가 1급 기준으로 전부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보기에 이쁘지는 않지만 여러분께 이제 모든 메뉴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캡처를 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보시면 시스템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가장 첫 번째 범위에 있던 기본 정보 관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회계 관리 부분부터는 우리 재무회계, 세무회계, 그리고 원가 회계, 관리회계 부분까지 전부 다 조회를 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실무 문제는요. 입력을 하시는 것도 있지만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메뉴에서 지금 어떤 기능으로 이 메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계관리에서 가장 이제 또 많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전표 장부관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표 장부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기 원장,
그리고 일월계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실무 부분은 딱 한 문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기본 정보관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당사는 ERP를 도입하고 회계 모듈에 대한 환경 설정을 마쳤다. 다음 중 환경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이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요. 하단에 있는 보기를 먼저 보시고 가도 되지만 우리 첫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화면상에서 우리 메뉴에 우측에 메뉴가 쭉 나열되어 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뉴 안에서 환경 설정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메뉴를 찾으셔야 합니다. 자, 그 메뉴는 바로 시스템 관리에 회사 정보, 등록 정보 부분에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은 사실 공통적으로 모든 4가지 모듈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뿐만 아니라 인사, 생산, 물류 쪽에서도 많이 출제되고 있는 메뉴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스템 환경 설정 부분에서 설정되어 있는 유형값에 따라서 지금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시면 전표를 투입하는 결의부서로 예산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산 통제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예산 통제는 회계 20번 부분에 보시면요. 예산 통제 구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유형은요. 사용 부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전표 입력 시에 입금, 출금 전표를 입력할 수 있다. 자, 입출금 전표는요. 회계 22번에 보시면 입출금 전표 사용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3번, 일반 거래처와 금융 거래처를 등록할 때 거래처 코드를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은 거래처 코드를 우리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게 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지정할 수 있게끔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자, 이러한 내용은요. 회계 25번 부분을 보시면 거래처 코드 자동 부여라는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0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금 프로그램에서 지정해주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고요. 3부터 10까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의 자릿수만 지정을 해주시고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5라고 되어 있는 건 5자리로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3번도 틀린 설명이죠. 자, 마지막. 월마다 발생하는 거래를 편리하게 입력하기 위해 전표 복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자, 전표 복사 기능은요. 우리 회계 부분에서 34번을 보시면 전표 복사 기능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표 복사 사용 여부는 지금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처럼 메뉴를 실행하셔서 그 메뉴에 설정되어 있는 값을 찾아내시거나 또는 특정한 검색 조건을 넣으셔서 원하는 현황에서의 금액을 구하시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말고도 우리가 붕괴를 직접 입력을 해서 그 결과값으로 변동된 값을 구하시는 내용도 나오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실무 프로그램을 교육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인사 부분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 관리 체계 중
기능적, 인적 자원 관리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요, 우리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관리라고 본다면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관리를 통해서 근로자의 능력 개발이라든지 또는 육성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의 전체적인 목표를 일치시키는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기능적인 인적 자원 관리에 속하는 것은 노동력 관리, 그리고 근로 조건 관리, 그리고 인간 관계에 대한 관리, 그리고 노사 관리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답은 나왔는데요. 자, 그 외에 지금 인사계획, 인사평가, 인사조직과 같은 경우에는요. 해당 부분은 우리 기능적인 인적관리가 아닌 조직적인, 과정적 인적자원관리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인간관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실게요. 근로기준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서는 각종 법정수당과 그리고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에서 한 가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평균임금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상임금으로 적용되는 금액으로 제공받는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는 부분은요. 지금 앞에 1번 재외보상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우리 흔히 산재라고 얘기하죠. 산재로 적용받는 부분은요, 우리 근로자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급여에 대한 평균적인 임금을 가지고 측정이 되는 평균 임금 급여이고요. 자, 두 번째, 출산 전후 휴가 급여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출산을 대비했을 때 또는 출산을 했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 시에 통상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일단은 평균임금급여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나머지 두 가지도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다시 보시게 되면요. 3번 구직급여 같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우리 실업급여라는 용어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실업급여와 같은 구직급여도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받았던 그 급여에 대해서 일정 기간을 나누어서 우리 구하는 급여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임금급여가 맞고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퇴직급여. 우리 퇴직금 산정을 하실 때 내가 가장 최근에 받고 있는 퇴직금, 3개월치의 퇴직금을 평균을 나눠서 구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평균임금급여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다음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고 고령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노후 생활의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의 3가지 종류가 있다. 다음 중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연금이라는 부분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금에 대해서 미리미리 나중에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미리미리 적립을 해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적립하는 방법 중에는 확정급여형, 자, DB형이라고도 합니다. DB형, 그리고 확정기여형, DC형, 그리고 IRP 계좌,
IRP 계좌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에서 그 통장을 전체를 관리를 해요. 금융사와 기업이 계약을 맺어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사원이 아니라 우리 기업 전체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을 매년 또는 반기마다 계속 적립을 해두었다가 일정 사원이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거기에서 그 사원의 퇴직금만큼을 인출해주는 형태로 그 직원의 계좌로 인출해주는 형태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확정기여형은요. 기업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대신해서 미리 적립만 해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근로자와 금융사가 계약을 맺어서 근로자의 통장으로 계속 적립이 되는 형태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확정기여형입니다. 자, 그래서 확정기여형 같은 경우는 퇴직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퇴직자의 아직 적립하지 못했던 그 잔여 금액만 추가적으로 적립을 해주거나 또는 현금 다른 형태로 지급을 하게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통해서 우리가 반영받은 퇴직금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퇴직금을 통장으로 받으면 바로 꺼내서 쓰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퇴직연금 제도에 따라서 무조건 은행에 가셔서 그 연금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적립해서 연금처럼 쌓아놓을 수 있게끔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액은 31분의 평균 임금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다. 네, 요거는 맞는 설명이고요. 자, 두 번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사용자가 확정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에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 총액의 최소 10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우리는요, 12분의 1만큼을 우린 항상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보시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에는 운용 책임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근로자와 금융사가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은 근로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